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김기현 2기로 될까입니다. 지난 보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되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명직 당직자를 전면 교체하는 인적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사무총장에는 재선의 이만희 의원, 정책위의장에는 수도권 3선 유이동 의원이, 그리고 임명직 최고위원회는 시각장애인 김혜지 의원 등이 임명됐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위증교사도 법정행입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수원지검으로 보내 보안 수사토록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한동훈을 오늘 노린다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잠시 뒤 오후 3시 반부터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2년 넘게 자신을 괴롭히는 권력자 중 기억나는 사람 집에 찾아가서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며 한 장관 집 주소는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 감사합니다입니다. 우리 정부가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군 수송기를 급파해서 국민 163명을 무사히 귀국시키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일본인과 싱가포르인 50여 명도 함께 철수시켰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우리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100년 만의 제 얼굴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적 장소이자 경복궁의 전문인 광화문이 100년 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금빛 활자에 새 현판이 내걸렸고 조선시대 임금이 백성과 만났던 공간인 월대도 복원을 마치고 공개됐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21세 벌써 3승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김주형이 PGA 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에서 우승하면서 대회 2연패에 통산 3승을 쌓았습니다. 지난해 타이거 우즈보다 빠르게 만 21세 이전 2승을 올리며 화제를 모았던 김주형은 이번 우승으로 불과 21살 3승 기록과 우승 상금 20억 원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그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지금 조사. 네, 계단 조심하시고요.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주 2회 재판 가능성 있는데 가능하신가요? 3회까지 당고에 예상이 되는데 차질이 없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재판부가 사실상 혐의가 소명된다 이렇게 판단했던 바로 그 혐의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이 위증교사 혐의부터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지난 2002년이죠. 이 대표가 변호사이던 시절에 당시 한 언론사 PD와 짜고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 측에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가 돼서 당시에 이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는데, 그런데 이후에 이제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나는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다, 누명을 썼다라는 취지로 말해서 이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 대표가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김병랑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인물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당시에 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요, 이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는 것으로 그렇게 종결됐습니다. 그렇죠. 그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증인에게 이제 위증을 요구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인데,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앞서 열렸던 이 대표 영장 실질심사에서 재판부가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이 위증교사 혐의 이거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한 바가 있어서 향후 재판에서도 유죄 입증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지난 12일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나흘 만에 위증교사 혐의로 또 추가 기소하면서 이 대표 구속영장에 담겼던 이 3가지 사건 중에서 2건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도 함께 기소를 했는데요.
대장동이나 백현동 의혹 등 다른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기존 재판에 병합을 하지는 않고 별도로 기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바 있죠. 그때 당시 민주당은 물질적인 증거는 없지 않냐 이렇게 정면 반박했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에 피해자였던 김병량 성남시장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반론을 제기할 당사자가 없다고 생각한 이재명 지사는 허위 증언을 통해서 재판을 방해하기로 계획하고 이 지사가 요구하는 대로 재판에서 위증했습니다. 이 위증은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증거로 들고 있는 녹취록을 아무리 들어봐도 위증을 교사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적인 증거 없고 오로지 진술뿐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추가 기소로 인해서요, 이 이재명 대표의 법원 시간표, 그러니까 법정에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 한층 더 촘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대표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2개의 재판을 받고 있죠.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또 대장동 위례 성남FC 관련 재판입니다. 여기에 검찰이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하면서 대장동 재판에 병합 신청을 했고요. 오늘 위증교사 혐의까지 추가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백현동, 대장동 사건이 병합이 되면 3가지 재판을, 병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4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검찰은 오늘 이 대표 구속영장에 담겼던 또 다른 의혹, 바로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다시 보내서 보완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이 이화영 전 부지사 등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구속기한 이걸 6달 더 연장을 하면서 지금 수사 불씨를 다시 살린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대표 이 영장 실질 심사 당시에 재판부는 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 이 대표 관여나 공모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요. 만약에 이제 수원지검이 보강 수사 후에 이 대표를 대북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를 할 경우 이 대표는 당연히 서울과 수원을 오가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수원지검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함께 또 이 대표가 이것을 이제 묵인했다 이런 의혹에 대한 수사도 맡고 있어서 사실 이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는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당장 이번 주만 해도요, 대장동 등에 대한 그 재판이 2차례나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과 오는 금요일이죠. 이 대표와 정진상 실장에 대한 대장동 위례 그리고 성남FC 의혹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2차례 잡혀 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공판에서 이 대표 측과 또 검찰 측의 진술을 모두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하면서 최소 8시간 30분을 배정을 하는 등 종일 재판을 예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요, 이 대표가 내일과 20일 열리는 그런 재판에 정상적으로 출석을 할 거냐 이 부분인데요. 이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대표 측 변호인한테 내일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변호인이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해서 자기가 전달받은 바는 없다면서도 내일 재판은 사실상 공소 사실을 설명하는 정도만 진행될 거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이 대표가 없어도 재판 진행은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형사소송법상으로요, 이 피고인은 재판에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 대표는 앞서도 이제 자기가 피고인인 재판에 이렇게 나가지 않은 그런 전례가 몇 차례 있기 때문에 내일 재판에 나올지 이건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전례 때문에 과연 일반인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 앞서 단식 투쟁에 돌입하면서 이 대장동 관련 재판과 또 허위 사실 공표 선거법 재판에 모두 불출석한 바 있었고요. 또 단식 투쟁을 끝낸 뒤에도요. 지난 6일에 열린 대장동 사건 첫 재판이 있었는데 이때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80분 만에 재판이 끝나기도 했었습니다. 또 앞서 저희도 전해드렸던 대로 이 대표는 지난 금요일 있었던 선거법 재판에는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좀 불출석을 하면서 재판에 차질이 빚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요, 정작 그 당일에 이뤄진 국정감사, 지금 소속이 아마 국방위일 겁니다. 그 국방위의 국정감사에는 또 단식 투쟁에 따른 건강 문제, 이걸 이유로 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정에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정작 또 국정감사장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나갈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대고서 나오지 않은 겁니다. 여권 등에서는요, 제1야당 대표가 이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다, 이런 비판 당연히 나온 거죠. 네, 관련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요, 이 대표의 체력 회복이 기대하는 것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오늘도 민주당 여전히 이 대표 체력이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나온 민주당 목소리, 그리고 오늘 나온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때문에 재판 출석 어렵다고 하시는데 국정감사에도 안 오셨는데 체력 회복이 기대하는 것보다 늦어져서 지금 당무 그리고 의정활동 복귀가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복귀 시점 좀 알 수 있을까요? 대표님이 뭐 건강 문제만 뭐 문제가 없으면 뭐 언제든지 복귀하시겠다는 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아직 체력 회복이 기대만큼 되지 않아서 조금 미뤄지고 있고요. 아직 뭐 날짜나 이런 것들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 검찰에서 위증교사형이 추가 조사했는데 방금 나왔으니까 뭐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 건강이 나아지더라도요, 그 뒤에는 이제 자신이 제1야당 대표다, 이런 점을 부각하면서 재판에 여러 번 나가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고 항변할 가능성, 이것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이 내년 4월이잖아요. 이게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 측에서는 당연히 제1야당 대표로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다면서 이 잦은 재판 출석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 측은요, 지난 6일 이 대장동 재판에서도 국회의원이자 당 대표로서 필수 일정도 감안을 해야 한다면서 2주에 한 번 이상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대표 앞서 이제 단식에 돌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검찰 수사에 지장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재판,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보다 더 중요한 사법 절차일 수도 있는 재판에는 지금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가 그 단식 투쟁에 돌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주어진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 수사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은 피의자가 단식한다고 해서 이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그런 선례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려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서 나온 두 사람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주어진 역할을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소환 통보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저도 처음 봤는데요. 그렇지만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처벌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계속해서 이 재판 일정에 항변을 할 경우에 과연 남은 재판들은 어떻게 될지 이 부분 궁금해지는데, 어느 정도 차질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공직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요,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나머지 재판도 이 대표가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피의자 없이 골석 재판을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이른바 이제 거물급 인사의 재판 같은 경우 한번 사례를 생각을 해보니까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에 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 피고인이 없이 골석 재판을 진행한 그런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피고인이 사실상 자신의 방어권을 포기하는 걸로 간주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계속해서 재판에 이렇게 불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고요. 법조계에서는 지금 이 대표 측이 재차 단식 투쟁이나 또 업무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전시키고 있는 것 역시 자칫 이건 시간을 끌려고 한다 이런 인상을 재판부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부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법률적인 측면으로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지금 저희 기자들이 이제 소개를 해드린 대로 앞으로 재판이 이제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우선은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지금 재판에 나가지 않았고요. 또 내일 재판도 못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 건강이 회복되더라도 제1야당 대표로서 당무라든지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 활동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잦은 법정 출석은 어렵다 이러고서 법정에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그게 형사적으로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 대표 측이 그런 전략으로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형사소송법상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피고인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걸석 재판이 가능은 한데요. 걸석 재판을 하게 될 경우에 자기 본인의 방어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불리한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경미한 사건이라든가 또 구속 피고인을 인치해서 공판에 데려올 수 없을 때에는 걸석 재판을 허용하긴 하는데 원래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출석권이라고 해서 권리로 규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공판을 개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해석해보면 통상 출석 없이 재판을 하면 당연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계속 지연되는 경우에 걸석 재판을 해버리죠. 그러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사정상 이제 몇 차례 또 이제 특히 공직선거법은 걸석 재판이 가능하니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이후에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단식 회복 국면이 지나고 나면 이재명 대표 출석해서 재판을 받으실 거로 봅니다. 네. 앞서도 잠깐 전해드린 대로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핵심 인물이죠. 바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그동안 법조 안팎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어떻게든 이번에는 풀려나려고 이 검찰하고 일종의 딜까지 시도하고 있다. 이런 소문도 돌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검찰이 구속 연장을 신청을 했고 법원이 또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불법 송금 연루 의혹에 대해서 이 전 부지사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거 이게 검찰을 불편하게 만들었을 가능성 이것도 물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는요. 지난해 10월 쌍방울로부터 불법 자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었고요. 지난 4월에 대북 송금 관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지난 13일까지로 구속기간이 연장이 됐었는데요.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을 했고 지난 13일 재판부가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이 전 부지사 구속기간은 6개월 더 연장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됨으로써 이재명 대표로 향하는 수사에 동력을 다시 얻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있어서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기겠다 그런 이제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이 경기도에서 진행했던 대북 사업에서 사실상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 알려진 만큼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대납에도 이 전 부지사가 깊이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데요. 앞서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 목소리 들어보시고요. 또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던 이재명 대표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오른팔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님 나오셨습니다. 정무부지사를 말하는 건가요? 정무부지사 역할을 하는데 이제 경기도가 남북 접경 지역이고 다른 도시 같은 경우 경제부지사로 짓기도 하고 저희 도는 이제 평화부지사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오른팔이 아니라 지금 파트너 아닙니까? 진짜 높으신 분이네. 아니 낮습니다.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방독자금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보고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참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검사에게도 질문했지만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이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적용한 증거인멸 그 부분은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 등을 받았었는데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증거를 없애도록 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이번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판까지 거부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세 번째 구속기간이 연장된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면서 검찰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이 전 부지사를 구속을 해서 계속 압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장 내일입니다. 내일 재판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주변 지인들에게 전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지금 재판부에 계속 재판을 받는 거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판부 기피 신청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앞서 이 대표가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에서 전현직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 대표 혐의를 뒷받침하는, 그러니까 이 대표에게는 불리한 그런 법정 증언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서 이게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3일이죠. 백현동 부로고 김인섭 씨 재판이 있었거든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기 이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을 지낸 뒤 퇴직한 전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고요. 검찰이 전 씨한테 이 백현동 용도 변경이 성남시에 대한 국토부 협박이나 강압으로 이뤄진 거냐라고 물으니까 전 씨는 국토부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전화를 받거나 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백현동 용도 변경 이건 국토부의 사실상의 협박 때문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런 이 대표의 주장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의 증언이 지금 나온 겁니다. 네, 전 씨는 또 이 용도 변경은 성남시장의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국토부에서 하라 마라 하겠느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고요. 또 국토부가 2014년에 성남시에 이 용도 변경은 지자체가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공문을 보내왔고 이를 당시 그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도 보고를 했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는데 전 씨는 당시에 이 대표가 이 보고를 받고 별다른 말 없이 수긍을 했다고도 증언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앞서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했던 이 대표 목소리, 그리고 이에 반박을 했던 국토부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자, 이처럼 성남시 공무원 출신이 이 대표 측에게 불리한 내용의 그런 법정 증언을 한 일은 한 달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열렸던 김인섭 씨 재판에서요. 성남시 도시계획팀장 출신의 현직 공무원 김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었는데요. 검찰이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전 실장이 2013년 술자리에 김 씨를 불러가지고 인섭이 형이 백현동 개발하려고 하는데 김 팀장이 잘 챙겨줘야 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김 씨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 검찰이 정 전 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를 받고 그런 말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도 김 씨는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열린 재판에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성남시 공무원은요, 그 공무원 증인으로 나온 공무원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런 질문을 하긴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국토부가 그런 협조 요청을 보내면 사실상 지자체장은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 사실상 강제력이 있는 그런 협조 요청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재판부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증인으로 나온 공무원이 시킨다고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한 그런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요, 내일 국정감사에서 최고조에 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국감이 예고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 대표 관련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또 기소까지 한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수원지검을 상대로 해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내일 국회 법사위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그리고 이들 기관의 산하 일선총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이는데요. 이 수원지검은
아시다시피 이 대표 또 정진상 전 실장을 대장동 의혹에 이어서 이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한 바 있고요. 수원지검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대표가 연루됐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수사를 맡고 있고 또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또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내일 국감이 사실상 이재명 국감이 될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주장해왔던 대로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 결국 이 정치적 수사를 통해서 야당을 탄압하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이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대선 개입, 여론조사 의혹 등 이 야권을 향하고 있는 다른 수사들에 대해서도 이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의 재판부가 이 대표의 혐의 중에 그 위증교사 부분이 소명된 것으로 판단한 부분, 이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면서 수사 필요성을 부각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국감을 하루 앞둔, 그러니까 법사위 국감을 하루 앞둔 오늘 검찰이 이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이 관련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요, 이 대표를 향한 백현동 의혹을 두고서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의 공방이 있었는데요. 당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형님으로 호칭하고 부탁하고 보답해야 되는 공생관계, 이 도대체 근거가 뭡니까?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건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확증 평양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의원님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 판단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오거돈 시장, 안희정 지사 다 영장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최근에 있었던 이 대표의 그 영장 실시 심사에서 재판부가 이 세 가지 혐의 중에서 이 혐의는 소명이 된다 이렇게 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재판이 어떻게 이 대표의 앞으로 정치 생명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있을지 이 부분이 우선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뭔가 좀 혐의가 약하다 이런 인식을 솔직히 갖게 되거든요. 일반인으로서는. 그렇다면 이 위증 혐의, 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 일정은 좀 일찍 끝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앞으로 이 대표의 어떤 정치 생명이나 좀 더 길게 봐서는 대선 출마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정치 스케줄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렇게 위협적인 요소인지 이 부분 한번 평가해 주시죠. 일단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영장전담 재판부에서는 혐의 소명에 대해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위증교사라는 게 사법 절차를 방해한 죄이기 때문에요. 그 사안 자체가 분리돼서 따로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가볍지는 않습니다. 죄 자체가 중요 범죄에 속하는 거고요.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영장 전담 판사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도 증거관계도 확보돼 있고 녹취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증교사 사건에서의 판단의 핵심은 이 구체적인 어떤 몇 가지 진술 부분이 아니라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인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인용을 해서 범죄 소명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겠지만 아마 재판 과정에서는 김진성 씨의 녹취록 전체를 보면 이것이 허위 진술이냐에 대한 어떤 다툼의 여지는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심은 이 위증 혐의는 실제 범죄 사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한 진술이어야 되는데 당시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러니까 이런 제가 부당하게 어떤 처벌을 받았다는 취지의 얘기가 사실의 적시냐 아니면 의견의 표명이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거든요. 당시 재판부는 의견의 표명이라고 해서 사실 그 사건이 무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증 교사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의 여지는 크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의 부담이 적지는 않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충분히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야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권칠승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정치검찰이 이재명 쪼개기 기소로 정적 죽이기의 끝판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만사를 제쳐두고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한 대통령이다. 무죄를 막아보려고 법원에 때를 쓰는 정치검찰의 행태다. 지금 이렇게 야당은 반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검찰이 없는 사건을 지금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일단 이 사건은 이미 있었던 것이고요. 또 증인도 있고. 근데 이제 검찰이 처음에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합해서 영장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성격 자체가
전혀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구속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그렇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네. 뭔가 세 가지 사건을 동시에 일단 영장을 청구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런 상황에 지금은 이제 아마 분리해서 사건을 하는 것 같고 문제는 이재명 대표 사건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지금 재판 지연으로 해서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입장의 전략은 빨리 뭐라도 하나씩 결론을 내게끔 만들겠다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위중교사를 따로 지금 분리 기소를 한 것인데 왜냐하면 전체 사건 중에서 나머지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증인이 50명, 100명 될 정도로 꽤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사건 기록도 방대하고요. 그렇죠. 선거법 사건은 이미 뭐 1년 넘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위중교사 사건을 별도로 기소함으로 인해서 빨리 재판의 결과를 남으로 인해서 뭔가 어떤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좀 고리를 뭔가 매듭을 좀 지어나겠다. 벌려놓은 거는 많은데 매듭 진 건 없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이 잘라서 이렇게 기소를 해서 뭔가 하나라도 매듭을 짓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한 장관의 자택 앞에요. 이 흉기를 두고 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 오늘 오후, 그러니까 지금 잠시 뒤에 결정될 그런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잠시 뒤 3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의자 남성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40대 남성인 A씨는요. 지난 11일 새벽 3시쯤 한동훈 법무장관 집 앞에 흉기를 두고 도주를 했고요. 사흘 만인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성내동 주거지에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지 하루 만에 특수 협박과 특수 주거지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범행 당시에 이 피의자 A씨의 모습이 포착된 CCTV도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CCTV가 비추는 엘리베이터를 피해서 비상계단을 통해서 올라갔습니다만 한 장관 자택 앞을 비추는 다른 CCTV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종이 가방을 든 A씨가 현관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흉기 또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가는 모습이 그대로 이 CCTV에 찍혔습니다. 자,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전에 한 장관 자택을 답사까지 해서 동선을 미리 정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두고 간 흉기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요. 바로 한 장관 본인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적잖이 놀랐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장관이 흉기를 발견한 건 11일 아침입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던 그 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한 장관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경찰에 진정을 접수시키면서 수사가 시작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바로 이겁니다. A씨는 대체 왜 한 장관을 대상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좀 본인이 한 얘기가 있습니까? 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2년 넘게 자신을 괴롭혀온 권력자 중에서 기억나는 사람에게 찾아간 것이고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건데 뭐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발언이죠. 이 경찰은요, 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 최근 행적과 뭐 통신 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및 이 병원 진료 이력 등을 폭넓게 수사할 예정으로 알려졌고요. 또한 이 A씨는 과거 물류센터와 이 일용직으로 일한 적은 있지만 현재는 무직 상태로서 또 특정 정당에 가입한 적은 없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A씨가 이 한 장관 자택 주소를 알아낸 경위를 두고는 야권 성향 유튜브 채널이죠. 더탐사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더탐사 측은요, 지난해 이제 한동훈 장관의 집을 찾아가서 유튜브 생중계를 했었죠. 그 과정에서 이 아파트의 동호수가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더탐사 측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고 한 장관을 미행하는 그런 논란을 일으켰었고요. 급기야 한 장관 집을 찾아가서 뭐 문을 두드리고 또 택배를 살펴보는 등의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기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당시의 상황과 관련 발언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열려져 있는 공용 현관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주민이 눌러줘서 한동훈 장관 자택 앞으로 방문해서 자택 앞에서 초인종을 2번 누르고 나온 것. 이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접촉할 수 없었던 한동훈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취재수단이었던 자택 방문을 해서 초인종 1번 누르고 온 것이 전부 다입니다. 제 차를 뒤에서 그 위험하게 반복적으로 미행했던 그 바로 더탐사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저 정치단체 같고요. 저를 스토킹한 것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 중이고
그 청담동 가짜 뉴스를 퍼뜨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씨가 이제 더 탐사 측의 저런 보도를 보고서 한 장관의 주소를 알게 됐고 범행까지 이른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A씨가 이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한 장관 집 주소를 알게 됐다라고 진술을 한 걸 볼 때 A씨가 당시 더 탐사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이 한 장관 집을 알게 됐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경찰은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는 입주민용 출입카드가 따로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A씨가 아파트 공동 현관으로 들어간 뒤 비상계단을 통해서 한 장관 집 앞까지 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A씨가 구속될지 이제 이 여부는 재판부 결정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이제 사법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 그리고 관련 인사들을 향한 협박 점점 더 심해지는 듯해서 우려가 됩니다. 네, 최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주변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를 비난하는 그런 근조 화환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 일부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앞서서는 반대로 이 대표 측을 수사하는 그 검사들에 대한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난 수위도 높았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자신들한테 불리한 판결 또는 수사를 이제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서는 그런 행태인데 정치권에서는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이 때문에 중심을 지켜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사법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유창훈 판사에 대한 여당과 또 보수 지지자들의 비판을 지적하고 나선 민주당에게는 또다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지적을 한 건데 하지만 이건 오히려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먼저 앞서서 어제 이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요.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과 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난동을 중단하라라는 내용의 그 논평을 냈습니다. 이 대법원 청사 주변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창훈 판사를 비난하는 이 근조 화환이 늘어서고 있는 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좌표를 찍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사법부에 대한 좌표 찍기와 신상털기 공격을 멈추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건데 그 근거로 든 이제 예시가 뭐냐면은 민주당이 그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후에 김기현 대표의 발언이었죠.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라고 한 그 발언 그리고 이 민주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한 이 윤재욕 원내대표의 발언 등을 좌표 찍기의 예시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주당 주장에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오는 건요. 그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측을 수사하는 그런 검사들의 신상을 좀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사실상 좌표 찍기에 앞장서 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4명의 실명을 조직도 형식으로 만들어서 공개를 했고요. 작년 말에는 대장동, 쌍방울, 성남FC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16명의 실명과 소속, 사진을 담은 그런 신상을 공개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관련 발언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과 얼굴 하나 공개되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일이라고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좌표를 찍는 것은 검찰입니다.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 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다양한 방식의 협박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다 공개된 사실들을 공개했다고 그게 왜 조리돌림입니까? 자신들이 한 행위가 부정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거죠. 민주당이 검사뿐만이 아니고요. 이 판사를 겨냥해서 공격한 것 이것도 여러 차례 있었죠. 맞습니다. 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요. 2020년 그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정영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으니까 재판장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검이 작성한 판사 사찰 문건에서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이다. 이렇게 판사를 향해 썼고요. 또 최근에는 김일겸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과 대학 동기다 이런 허위 주장을 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당시 김 의원 이야기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대 영장 전담 판사가 3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거든요. 사이클로. 예. 그중에 자신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을 한 거죠. 예. 그리고 그 선택된 판사가 예. 하필이면 또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지금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한 이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 이제 근조 하완이 지금 서초동 법원 정사 앞에 저렇게 늘러서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점들을 들어서 또 민주당이 또 잡혀치기 하는 거냐 이렇게 지금 여당을 공격을 했잖아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정치권이 자신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유리하게 이용하는 측면 그런 것들 뭐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또 법원도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창훈 부장판사가 냈던 그 결정을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모순적인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만큼 법원이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판결을 내렸는가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저는 좀 이 법원도 자성의 계기를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문제는 최근에 이스라엘 사태 우리가 겪으면서 보면 네타냐후 총리가 본인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이걸 뭔가 좀 덮고 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대법원에 대한 개혁이라고 하는데 소위 이제 대법원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거죠. 그러한 걸 시도했다가 국가가 시스템이 완전히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보기관 수장들이 다 사표를 내고 등등 해서 결국 이번 사태를 일으키는데 하나의 어떤 발화점이 됐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법부를 국민들이 불신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될 겁니다. 즉 국가의 시스템 자체가 이제 붕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도 자제해야 되지만 사법부 스스로도 정말 자신의 판결과 결정이 법리에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판사들이 한번 따져봐야 될 저는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네. 수사 기소권과 법원의 판단을 같이 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수사 기소권이라는 건 원래 형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요. 뭐 따라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뭐 어떤 다른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공소권이 남용된 사례들도 있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각 검찰들은 주요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그 검찰 밝히면서 수사를 하고 수시로 또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수사에 대한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재판의 경우에는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피고인의 또 변론을 듣고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완벽하진 않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법원은 3심 제도를 통해서 피고인의 권리를 다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적어도 과거 아까 민주당 김영민 의원 사례를 얘기는 했지만 아무리 정치적으로 불리한 사건이라도 일단은 존중한다라고 얘기하고 내용적 법률적 평가를 했지 판결 자체를 놓고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처럼 민주당에 굴복한 결과다 이런 방식으로 정치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이 좌표찍기를 한다거나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게 하는 것은 좀 다소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의 보궐선거에서 완패한 여당이요. 지난 주말에 아주 분주히 움직이면서 오늘 각종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되 임명직 당직자들을 전면 교체한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당정 관계에서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다짐도 했고요. 또 일괄 사퇴한 임명직 당직자들의 후임 인선안까지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이제 재신임을 받고서 오늘 오전 열린 이 최고위에서요. 김기현 2기 체계 쇄신책을 발표를 했는데 김 대표는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우리 당이 변해야 한다는 민심의 죽비였다라면서 이 3대 혁신 방안 그리고 6대 실천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당 혁신기구 설치 그리고 총선 준비기구 조기 출범 등이 이제 담겨 있었는데요. 또 김 대표는 이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당이 민심을 전달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 이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습니다. 당정대 관계에 있어서 당이 민심을 전달하여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안에 대해 사전에 긴밀히 조율하는 방식으로 당정대가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하되 그럼에도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이 생기면 그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신임 당직자 인선을 보면은요,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개파색이 옅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친윤 주류 일색에서 비윤계 배려 쪽으로 일종의 탕평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존 지도부가 비교적 친윤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번 후임 인선에서는 통합형 인사에 고심을 한 듯한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연대와 포용, 탕평이 중심된 연포탕 인사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우선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게 될 사무총장에는 TK가 지역구인 재선의 이만희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수행단장을 지내서 범친윤계로 분류가 되긴 합니다만 비교적 개파색이 옅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오전에 열린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추인된 유이동 정책위 의장은 기존에는 유승민계 의원을 꼽힙니다. 당내에서는 비윤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역시 개파색이 옅은 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 정책위 의장과 김기현 대표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표께서는 뭐라고 좀? 뭐 잘 부탁한다는 말씀이시죠. 누가 그러대요. 위기라고 인식하면 이제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고. 늘 긴장하고 국민들의 변화의 몸짓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모든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이동 정책위의장은 인준이 된 건가요? 인준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어떤 말씀 하셨는지. 당이 주도권을 쥐고서 정책을 잘 견인해 달라고 그랬고요. 예전에 정책의장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수도권 인사를 다수 전면에 내세운 거, 그리고 이른바 세대 교체를 좀 단행한 거, 이것도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 꼽힙니다. 네, 먼저 당 참여 요직에 발탁된 유이동 정책위의장은 경기 평택이 지역구입니다. 또 총선 관련 실무 요직인 조직부총장에 함경우 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 또 역시 내년 총선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할 당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 원장에 경기 동두천 연천 출신 김성원 의원이 각각 임명된 건 역시 수도권 출신 전진 배치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보선 참패를 책임지고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한 뒤에 수도권 인사들을 전진 배치하겠다라고 했던 김기현 대표의 약속이 상당 부분 지켜진 셈입니다. 김 대표는 오늘 인사에서 지명직 최고위원회 1980년생 김매직 의원을 내정한 것과 함께 1970년대생을 인사들 대거 발탁을 하면서 세대 교체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측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인선 기조는요. 수도권 또 60년대 이후 출생자들에 대한 전면 배치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70년대생들이 대거 배치됐고요. 수도권 중심의 인선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인선이 연포탕 인사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연포탕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신 그 분들의 이력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인선과 앞으로 지향하는 인선과 차이점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 중에 하나는요. 새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여성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을 고른 겁니다. 이번 인적 쇄신의 대표작일 수도 있겠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은요. 국회 입성 후에 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활동들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여성과 청년을 대표하고 이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대변해온 인물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김 의원은 지난 6월이죠. 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애인 정책의 방향성 전환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이른바 물고기 코이 연설로 여야 국회의원들로부터 이제 기립 박수를 받아서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연설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년 증가.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그리고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그런 고기입니다.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 또한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들을 대변하는 공복으로서 모든 국민이 당당한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여러분의 힘, 곧 국민의 힘, 김예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대정부 질문 당시에 김혜지 의원은 질의를 위해서 미리 자신의 좌석에서 연당까지 몇 발자국인지 세어보고 구체적인 동선을 통째로 외웠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이 김 의원의 호명을 받고 나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요, 시각장애인은 이 김 의원을 배려를 해서 자신이 도착했음을 직접 말로 알려서 당시에 시선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모습 보시죠. 먼저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네, 장관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장애인 분들의 입장을 100% 공감하고 이해한다 그러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같은 분께서 저희한테 좀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저희는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좀 걱정은 했었거든요. 네. 혹시 뭐 안 알려주시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굉장히 소통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번 인사 그리고 쇄신안을 통해서 당이 좀 안정되고 이제 좀 잠잠해지길 바라겠죠. 하지만 당 외에서의 소란은 여전합니다. 특히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이 안철수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맞붙은 거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계속되고 있는데 마침 오늘 오전에요. 두 사람 모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눈물바람도 보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의총에서 김기현 체제 재신임으로 결론이 난 것과 관련해서 비판의 날을 세웠거든요. 이 전 대표는 해병대 사망 사건, 또 홍범도 장군 형상 이전 문제 등을 언급을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민심의 분노를 접하고 나서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우십니까? 오늘 사자성어는 결자 해지입니다. 여당 집단 무건 수행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당 내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막아세우신 당신께서 스스로 그 저주를 풀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자유롭게 말하라고,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봤자 사람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이고, 그 저주는 밤비노의 저주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여당을 괴롭힐 것입니다. 반면에 안철수 의원은요, 이준석 전 대표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거듭 이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전 대표를 겨냥해서 분탕질 치는 응석바지이자 자기 선거는 예측하지 못해서 세 차례 낙선한 마이너스 3선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면서 이 전 대표의 제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안 의원은 지난 14일 이 10,000명을 목표로 해서 이 전 대표의 제명을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한 바 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 해당 서명에 동참한 이들도 함께 했습니다. 안 의원 측은 오늘 오전까지 이 서명에 참여한 16,000여 명의 명단을 전달을 하고 이후 일주일간 추가로 서명을 진행을 한 뒤에 이 당에 최종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입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지켜 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준석을 내보내기 위해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신 16,036분의 국민들과 함께 당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선에서 참패하고 난 뒤에요. 지난 주말 의원총회를 거쳐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쇄신안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수 임명직 당직자들 다 바꿨고요. 그다음에 조기 총선 준비기구, 그다음에 인재 영입기구 이런 것들을 조기에 출범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당직자들은 좀 수도권과 또 젊은 층들을 많이 배치한 것 같은데 핵심이 바로 이제 사무총장 아니겠습니까? 이만희 의원은 경북 영천 청도 출신 재선 의원입니다. 자, 그러면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다 또 영남이에요. 자, 강원도를 빼고 영남을 넣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문제인 것이고, 또 어제 의총에서 김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그 총선에서 패배하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총선 패배하면 본인 정계 은퇴뿐만 아니라 그냥 여당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뭔가 본인의 결단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흡했고, 특히 어제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우리가 송파구청장 선거였으면 이렇게 졌겠냐라는 등등 현재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여전히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개편은 한시적이라고 봅니다. 즉, 조금 있다가 이번에 개편의 효과가 얼마나 날 것인지, 또 얼마나 국민적 여론이 지지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저는 또 추가적인 개편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지금부터 이제 김기현 대표의 정치력이 저는 무대에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3대 혁신 6대 과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번에 민심이 정부 여당에 요구한 것과는 궤를 같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총에서 나왔던 얘기들 들어보면 송파구청장 선거였으면 이겼겠다. 대통령이 잘하니까 비판하지 말라. 부정선거 얘기도 하고 언론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혀 지금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뻔한 그 쇄신책을 내놓은 것이고, 인적 쇄신 또한 국민의 지금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뭐 당내 갈등이나 책임지는 것은 아마 지금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결정적인 거는 이제 대통령실이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부분일 겁니다. 그 부분을 또 지켜본 다음에 민심의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감사해요입니다. 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하고 지금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 우리 군 수송기를 긴급 투입해서 우리 국민을 포함해서 220명을 귀국시켰습니다. 네, 어젯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각에 한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싱가포르아인 등 220명을 태운 우리 군 수송기가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에 남은 우리 국민은요, 한 450여 명 안팎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귀국한 군 수송기에는 우리 국민 이 장기 체류자 81명과 단기 체류자 82명을 포함해서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일본인과 그들의 외국 국적 배우자 등 51명, 그리고 여기에 싱가포르인 6명도 함께 탑승을 했는데요. 외교부 당국자는 군 수송기의 이 가용 좌석이 남아서 인도적 차원에서 제안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상은요, 어제 오전 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20여 분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일본 국민의 이 귀국 지원에 감사 인사를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보시겠습니다. 시장이 없도록 컨디션 관리 특히나 물 많이 드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술 요원이기 때문에 상황이 전술적으로 변화하게 된다면 항공편이 계속 취소되고 이래서 알 수가 없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빨리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 임무는 국방부와 외교부가 잘 협력해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항기도 아니고 군용기를 사실 파견하는 건 굉장히 큰 정말 일종의 작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가 상당히 어려운 일을 신속하게 해냈다, 이런 평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일까요? 일본 네티즌들이 또 이걸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까지 감사를 표명을 했는데, 정작 그 자신들의 정부, 그러니까 일본 정부를 향해서 또 비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 이유가 바로 귀국 비용 때문인데요.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요, 일본 정부의 그 전세기는 1인당 3만 엔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수송기는 무상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인이 이스라엘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국의 전세기를 이용하려면 우리 돈으로 한 27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에 체류하고 있는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선의로 일본인 51명을 무상으로 서울까지 대피를 시켰는데, 일본 정부는 자국민을 두바이까지 대피시키는데 돈을 받았다면서 불만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현지 지금 교전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자 지구의 사망자만요 4,000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가자 지구 주민들한테 추가 대피령을 내리면서 지상전 돌입, 이게 지금 초입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요, 민간인이 떠난 뒤에 중요한 군사 작전을 시작할 거다라고 했는데요. 이 중요한 작전이 바로 지상군 투입을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은 이미 충분히 경고를 했고 가자 주민들은 떠날 시간이 됐다라고 CNN에 밝혔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주민 대피를 유도하면서 지상군 투입 준비를 계속 갖추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From their homes southwards for their own safety and protection and to move to the area south of Wadi Aza
the river Gaza as shown on the map. זה למען ביטחונכם האישי, אנחנו הולכים לתקוף רחב מאוד בעיר עזה בזמן הקרוב. 이스라엘은요, 이 지상전을 펼칠 경우에 병력 수만 명을 투입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규모는 2006년 이후에 최대 군 규모라고 합니다. 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요, 이스라엘이 이 가자지구 지상전에 수만 명의 병력을 투입해서 2006년 레바논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침공에 나설 것이라고 하는데 이 지상전의 목표는 하마스의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가자지구 주민들이 필사의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통보에 따라서 주민 100만 명 이상이 남쪽으로 피난길에 올랐지만 여전히 이동이 어려운 환자나 노인, 임신부, 장애인 등은 여전히 대피하지 못하고 있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기구들은 가자지구가 이 봉쇄된 상황에서의 대규모 대피는 재난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WHO 역시 성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피 명령은 부상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이 지상전 명령, 이 대피 명령을 규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자지구 상황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ولا شو مناشير نزلت من السماء بس ارحلوا من المنطقه طلعوا منطقه الجندي بس انا من غير واحد من غير حاجه انا عايز ارجع داري شو ميه ولا في اي لا ميه للشرب ولا ميه مالحه تتحمم ولا اي شيء ولا كهرب ولا اي مقومات للحياه الوضع صعب للغايه يعني 가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통로는 사실상 남쪽인데요. 그 남쪽은 이제 이집트가 국경을 열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지금 거기에 장벽을 치고 있어서 그쪽으로도 갈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가자의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이 지상군으로 투입을 해서 전쟁을 확대할 경우에 지금 가장 주목되는 거는 이게 결국 제2차 중동전으로까지 확산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또 핵심은요. 이 하마스를 지원하는 국가 이란이 바로 이번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 그걸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 이란이 결국 개입 가능성을 지금 시사하고 나서서 이런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란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보복을 계속하면 자국이 개입할 수 있다라고 위협을 하고 나섰거든요.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SNS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인종차별적 이 전쟁 범죄와 대량 학살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상황은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또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알자지라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 전쟁의 범위가 확대되면 미국에도 막대한 피해가 갈 거다라면서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하마스의 뒤에 이란이 있다면 이스라엘 뒤에는 바로 미국이 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나올 경우에 미국이 어떤 입장 취할지 지금 주목이 되는데 정작 미국은 예상 밖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을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내놔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미국의 CBS 방송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다시 점령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정부가 하마스의 습격 이후 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행보를 계속하는 그 도중에 이제 나온 것이라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외신들이 지금 기사를 보니까 바이든의 이 같은 발언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 이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가자지구에 들어가면은 결국 민간인까지 큰 피해를 입고 그다음에 가자지구에 대해서 일종의 완충지대가 되는 건데 이것 자체를 갖다가 없애려고 할 경우에는 정말 큰 확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확전 가능성에는 반대한다. 이런 뜻이라고 지금 외신들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을 할 경우에 전쟁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전망까지 지금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규모 공습에서 이 특수부대를 중심으로 한 인질 구출, 또 소탕 작전으로 전환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에 맞서서 하마스는 인질과 또 가자지구 주민을 볼모로 땅굴망을 이용해서 게릴라전, 또 시가전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2005년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병력을 철수하니까 북한에서 전수한 이 땅굴 기술로 미로처럼 얽힌 지하 군사시설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마스의 기습 공격 준비를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파악하지 못했고 시가전에서도 하마스가 유리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자지구 지하가 완전 거미줄처럼 이제 지하 땅굴이 있어요. 근데 이 땅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요. 이스라엘 군 입장에선. 사실 이 가자지구는 세종시보다 조금 작아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땅굴이 얼기설기 있어요. 하마스 주장은 한 500km라고 하는데 땅굴이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도 딜레마가 많아요. 두 번째는요, 부모의 아들 폭로전입니다. 개그맨 박수홍 씨 집안의 이 진흙탕 싸움, 이게 또다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의 횡령 협의 관련한 8번째 공판이 열렸는데요. 앞서서 이 방송, 그러니까 개그 매니저 방송인 박수홍 씨는요, 자신의 회사 매니지먼트를 전담을 하면서 회섰돈과 또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61억 7천만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작년에 이 친형 부부를 고소한 바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재판에서 박수홍 씨의 부모가 증인으로 나섰는데 그런데 이날 박수홍 씨는 법정에 불출석하면서 대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수홍 씨의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지상파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을 해서 사실 그렇게 낯이 익은 그런 분들인데 박수홍 씨가 법정에 나서지 않은 거 어떻게 보면 박수홍 씨한테도 다행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부모님의 거침없는 폭로가 쏟아졌습니다. 이날 박수홍 씨 모친은요,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박수홍 씨가 아내 김다혜 씨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거든요. 박수홍 씨 모친은 가족들이 결혼을 반대했다라는 일부 보도에 반박을 하면서 본인은 김다혜 씨 얼굴을 본 적도 없고 TV로 처음 봤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또 자기 지분이 3% 있던 아파트도 이 김다혜 씨 명의로 넘어간 걸 알고 나서 깜짝 놀랐다면서 이 박수홍 씨 부부가 이 아파트 명의를 가져갔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수홍 씨의 아버지는 이날 검찰 측의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네, 이날 검찰 측에서는요, 이 친형 부부가 운영했던 연예 기획사로부터 박수홍 씨 부친에게 이제 주기적으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것과 관련한 이제 추궁이 이뤄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친은 아들인 박수홍 씨를 위해서 만든 비자금 성격의 통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수홍 씨가 그간 사귄 여자친구에게 차를 사주는 등 아파트 중도금을 내기도 바쁜 와중에 박수홍 씨가 현금을 찾아달라고 해서 박 씨의 여자친구들을 위해서 비자금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와 관련해서 박수홍 씨 측 변호인은 이건 비자금 통장이 아니다. 박수홍 씨에게 줘야 할 돈이 입금된 통장인데 절세 등을 목적으로 다른 이름의 통장이 사용된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한편 박수홍 씨 부모님은 이 큰아들 부부를 감쌌습니다. 30년이 넘도록 가사 도우미처럼 케어를 해줬는데 우리를 빨대 취급한다면서 격한 감정을 드러냈고요. 박수홍 씨의 모친 역시 큰아들 부부를 향해서 옷도 잘 안 사입을 정도로 정말 알뜰하다면서 큰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라고 두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수홍 씨의 아버지는요, 앞서 검찰에서 이 박수홍 씨를 폭행을 해서 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그렇죠. 지난해 10월 대질 조사에서 아들인 박수홍 씨를 보자마자 이제 폭언을 쏟아내다가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해서 박수홍 씨가 이제 그 충격으로 병원으로 이제 후송된 바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앞서서 지난 재판에도 출석을 해서 박수홍 씨를 두둔을 했던 이 막내 동생을 향해 박수홍 씨의 편을 들면 의절하겠다라는 취지의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변호인은 전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막내 동생은 나와서 형에 대해서 박수홍 씨에 대해서 정말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온 게 된 것은 수홍 씨의 공이 크다. 나는 인간적으로 박수홍 씨를 형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존경한다. 그리고 우리 집이 이렇게 풍파를 맞는 것은 첫째 형인 박진홍 씨 탓이 크다. 막내 동생이 그러고 증언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증인석에서 그 박수홍 편 들면은 의절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박수홍 씨의 심경이 정말 말이 아니었겠습니다. 네, 박수홍 씨는 정말 고아가 된 것 같다면서 짧은 심경을 토로를 했다고 어제 문화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박수홍 씨가 앞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가족에 대해서 한 말이 회자되면서 더 안타까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친형 부부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박수홍 씨, 이 형수를 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지난 12일이죠.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유튜버 김용호 씨는 2021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박수홍 씨 부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받아왔는데요. 김 씨가 사망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수홍 씨 법률 대리인은
박수홍 씨 부모가 이 김용호 씨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밝혀진 내용을 사실처럼 증언을 했다면서 아무래도 친부모로 고소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이용한 거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라고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김용호 씨가 형수 제보로 방송을 한 만큼 이 허위 사실 유포 책임을 형수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환자 대신 가수가 쌩쌩입니다. 그룹 G.O.D의 멤버 김태우 씨가 보이는데요. 이거 무슨 소식입니까? 벌써 5년 전의 일입니다. 가수 김태우 씨가 5년 전 지난 2018년 3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서 경기도 일산에서 서울 성동구의 행사장까지 이동한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이 해당 구급차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뒤늦게 이제 소식이 알려진 겁니다. 해당 사건으로 40대 구급차 운전기사 A 씨는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구급차에 탄 김태우 씨는 응급의료에 관한 이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참고로 약식 기소는요, 이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을 해서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가수인 김태우 씨가 전혀 위급 상황이 아닌데도 이 응급 상황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구급차를 행사장에 일찍 가려고 이용을 했다. 지금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네, 당시 김태우 씨 소속사 측이 사설 구급차를 이용을 하면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다면서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운전기사 A씨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연락처를 받은 행사 대행업체 직원이 이 운전기사 A씨한테 김태우 씨를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후에 이 운전기사 A씨가 30만 원을 받고 김태우 씨를 구급차에 태워주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씨는요, 이번 사건만이 아니고 또 그 이전에 또 전력이 또 많다고 하죠. 네, 이 구급차 기사 A씨는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이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구급차를 운행하고 이송 대가를 받는 명목으로 총 539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가 됐고요. 심지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어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이 해당 구급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니까 김태우 씨하고 소속사 측에서 결국 사과 입장 밝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김태우 씨 소속사 측은요, 김태우 씨가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김태우 씨 역시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또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